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8년, 저는 매달 장모님께 50만 원씩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혼을 결심한 날 약혼식장에 장모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순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숨죽이게 만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가족 이야기입니다. 37. 저는 그저 평범한 동네 카센터 사장입니다. 제 인생은 아마 평생 이렇게 조용히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추운 겨울 아침, 길 위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충돌음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쓰러진 한 여자를 구하러 달려나간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줄은, 그리고 이토록 눈물과 웃음이 가득한 사랑 이야기를 써 내려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박석호, 올해 37입니다.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다고들 하는 나이죠. 저는 경기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논과 밭, 구불구불한 시골길, 그리고 따뜻한 이웃들의 정이 전부인 평범한 곳이었죠. 제 인생도 마치 이 동네처럼 큰 굴곡이나 파란만장한 사건 없이 잔잔하게 흘러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가진 것들에 늘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꿈꾸는 소박한 평화, 그걸 누리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동네 어귀에서 작은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소리가 쑥스러울 정도로 낡은 양철 지붕 아래 차 2대가 겨우 들어가는 작은 공간이죠. 한쪽 구석에 공구들을 정리해둔 게 전부인 소박한 제 일터입니다. 돌이켜보면 젊은 시절 제 인생길도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성적은 그저 중간 정도였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는 보기 좋게 낙방했습니다. 평생 땅만 보고 살아오신 농부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더 나은 길을 열어주실 형편이 못 되셨죠. 친구들은 하나둘 대학에 가고 어떤 녀석은 돈 벌러 해외로 떠나는데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뒤척이다 저는 부모님께 기술을 배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 정비를 배우는 전문대학에 가기로 결심했죠. 어릴 때부터 기계 만지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이 기술 하나면 밥은 굶지 않겠다는 현실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반대하셨습니다. 기름때 묻히는 험한 일을 뭐하러 하냐? 1년 더 공부해서 대학에 가거라. 하지만 어머니는 제 편이셨습니다. 여보, 애가 하고 싶다는 걸 하게 해줘요. 이 험한 세상에 손에 기술 하나 쥐고 있는 게 얼마나 든든한데요. 성실하고 착하게만 살면 됐지. 어머니의 말씀에 아버지는 마지못해 허락하셨습니다. 졸업장을 손에 쥐고 저는 무작정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큰 정비 공장에서 기술을 배우는 견습공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타향살이의 온갖 서름을 다 겪었습니다. 어리바리한 시골뜨기 청년은 어느새 손에 기름때가 마를 날 없는 능숙하고 단단한 정비사가 되어갔습니다. 일은 고되고 월급은 쥐꼬리만 해서 생활은 팍팍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경험들을 쌓았습니다. 그 시절이 저에게 끈기와 의지를 가르쳐 주었죠. 어느 정도 기술에 자신이 붙었을 때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부모님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서의 삶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는 찾기 힘들었고 있다 해도 월급이 너무 적어 미래를 그릴 수가 없었죠. 저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적은 월급을 받으며 그저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내 카센터를 열자는 대담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획을 가족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가장 거세게 반대한 분은 역시 아버지였습니다. 네가 무슨 사업이냐? 우리 집안에 장사꾼 피는 한 방울도 없어. 그냥 얌전히 회사나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살아. 헛된 꿈 꾸지 마라. 아버지의 말씀은 제 뜨거운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걱정해서 제가 실패하고 넘어질까봐 그러신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반대도 지지도 하지 않으셨죠. 아마 어머니의 마음도 복잡하셨을 겁니다. 가족의 지지를 얻지 못한 저는 친구들과 친척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저를 믿고 도와주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겨우 2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제 전부였고 저를 향한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동네 어귀의 작은 땅을 빌려 조촐한 양철 건물을 짓고 석호 카센터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개업식 날 저는 조촐하게 고사를 지내고 친한 친구 몇 명만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만 조용히 과일 한 상자를 들고 오셔서 아들, 성실하게 열심히 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죠. 사업 초기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게는 작고 외진 곳에 있어서 손님이 거의 없었죠. 하루 종일 공구를 닦고 가게를 정리하다가 멍하니 길거리를 내다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손님 한 명 없이 하루가 가기도 했지만 시작이 반이다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사장부터 정비사, 청소부까지 모든 일을 저 혼자 다 했습니다. 새벽같이 문을 열고 해가 져야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은 라면으로 대충 때우기 일쑤였죠. 하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하고 정직하게 진심을 다해 일하면 손님들이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믿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좋은 소문은 발이 달린 듯 퍼져나갔고 가게에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었죠. 손님들은 제 확실한 기술과 정직한 태도를 믿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 절대 불필요한 수리를 권하거나 바가지를 씌우지 않았습니다. 고장난 곳만 정확히 고치고 꼭 교체해야 할 부품만 교체를 권했습니다. 그렇게 제 카센터는 점점 손님들로 북적였고 수입도 안정되었습니다. 큰 돈을 버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제 삶은 더없이 충만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하루하루가 정말 의미 있었습니다. 2014년 겨울 칼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작은 동네도 덩달아 잿빛으로 가라앉은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모두가 따뜻한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싶어 했죠. 제 카센터도 그 때문인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고 대충 청소를 마친 뒤 저는 난로를 가까이 끌어당겨 몸을 녹이며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난로에서 피어나는 온기가 삭막한 카센터 안을 조금이나마 덮여주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르고 한가롭게 창밖에 텅 빈 도로를 내다보았습니다. 안개가 자욱했고 두꺼운 옷으로 중무장한 사람들이 탄 오토바이 몇 대가 가끔 쌩하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꾸벅꾸벅 졸며 드문 평화를 즐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길에서 쾅 하는 큰 소리가 들렸고 뒤이어 금속이 긁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겨울 아침의 정적을 깨뜨렸고 저는 깜짝 놀라 손에 든 찻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사고인가? 저는 무슨 일인지 보려고 황급히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문을 나서자마자 한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어붙은 아스팔트 도로 한가운데에 하얀색 전기 스쿠터 한 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퀴는 여전히 헛돌고 있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한 젊은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가 스쿠터에 깔린 채였죠. 그녀는 무척 고통스러운 듯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만 일어나려고 애써도 소용없어 보였습니다. 주변에는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사고를 위장한 강도나 사기 사건에 대한 뉴스를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일에 휘말리면 골치 아파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 가게에 딱히 값나가는 물건은 없었지만 복잡한 일에 엮이는 건 사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잠시뿐 제 양심이 모른 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길바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녀를 보고 차마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진짜든 가짜든 사람을 구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모습을 보니 연극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고통과 추위로 하얗게 질린 아주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몇 가닥은 땀으로 축축한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희미한 신음소리를 내뱉고는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고 서둘러 스쿠터를 들어 길가에 세웠습니다. 스쿠터는 꽤 무거웠고 앞부분이 부서져 있어 옮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스쿠터를 세운 뒤 저는 그녀에게 돌아가 부축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와 무릎 아래로 팔을 넣어 최대한 충격이 가지 않도록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에게 닿았을 때 추위와 고통으로 온몸을 떨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아주 가벼웠고 부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몸 좀 녹이세요. 그리고 상처가 어떤지 좀 봅시다. 제가 조용히 말하자 그녀는 반대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몸을 기댔습니다. 저는 그녀를 부축해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제 카센터 안으로 옮겼습니다. 겨울의 한기가 그녀의 뼛속까지 스며든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얇은 외투 너머로 그것이 느껴졌죠. 저는 그녀를 제가 쉬던 긴 나무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난로를 더 가까이 끌어당겨 그녀를 녹여주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 건네며 말했죠. 이거 마시고 몸 좀 녹이세요. 그녀는 떨리는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고 파랗게 질린 입술을 겨우 움직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조금 진정한 것 같아 저는 그녀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아주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작고 갸름한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했지만 아름다운 이목구비를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낡아 보이는 옅은 분홍색 외투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오른쪽 무릎 부분의 바지가 크게 찢어져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따뜻한 차를 다 마시자 얼굴의 혈색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몸을 웅크리고 두 손을 비비며 온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걸어둔 제 작업복 점퍼를 벗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두껍고 낡은 옷이었지만 충분히 따뜻했죠. 이거라도 잠시 걸치고 계세요. 추위를 좀 막아줄 겁니다. 제 옷이라 좀 크고 기름 냄새가 나겠지만 이해해 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그냥 입으세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그냥 앉아 있으면 바로 감기 걸립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가 계속 권하자 그녀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하며 제 옷을 걸쳤습니다. 제 옷은 그녀의 작은 몸에 헐렁했지만 훨씬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는 다른 의자를 끌어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제 좀 어떠세요? 다리 상처 많이 아픕니까? 가까운 보건소에 데려다 줄까요? 뼈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오른쪽 다리를 살짝 움직이다가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찢어진 무릎 부분을 내려다보았죠. 피가 이미 바지 천을 뚫고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조금 아프긴 한데 아마 겉만 다친 것 같아요. 괜찮을 거예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말에도 저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잠시 앉아 있으라고 말하고는 구석에 있는 작은 사물함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뒤져서 일하다 다칠 때를 대비해 항상 준비해두는 구급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붕대 몇 개, 솜, 과산화수소수, 그리고 반창고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구급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소독하고 임시로 붕대라도 감아 드릴게요. 그냥 두면 감염될 수도 있어요. 그녀는 조금 부끄러운 듯 두 뺨을 붉혔습니다. 이렇게까지 폐를 끼쳐도 될까요? 전혀요. 사람을 구하려면 끝까지 도와야죠. 저는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려 가볍게 웃었습니다. 제가 바지를 조금 걷어 올리라고 하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바지를 걷었습니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지 않았지만 꽤 넓게 긁혀 있었습니다. 아스팔트에 쓸리면서 피가 나고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죠. 저는 솜에 과산화수소수를 묻혀 조심스럽게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제 손이 닿을 때마다 그녀는 몸을 살짝 떨었습니다. 많이 쓰라리죠. 조금만 참으세요. 깨끗하게 해야 빨리 낫습니다. 제가 말하자 그녀는 네 하고 작게 대답하며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소독을 마친 후 저는 깨끗한 거즈를 상처 위에 올리고 의료용 테이프로 고정했습니다. 모든 동작은 조심스럽고 능숙했습니다. 처치를 끝내고 나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두고 며칠 동안은 붕대 갈아주면서 상처가 마르게 하세요. 만약 붓거나 더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너무 친절하세요.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감동한 듯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저처럼 했을 겁니다. 우선 좀 더 쉬고 계세요. 제가 스쿠터 상태 좀 볼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전기 스쿠터를 카센터 안으로 끌고 와 점검했죠.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앞 덮개는 산산조각 났고 핸들은 휘었으며 헤드라이트도 깨져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아보니 헐거워서 거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를 확인하니 금속 부분이 다 드러날 정도로 닳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아마 그녀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넘어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나마 길이 비어 있었으니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끔찍한 결과를 낳았을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그녀에게 돌아가 말했습니다. 스쿠터가 많이 망가졌네요. 브레이크가 완전히 닳아서 아주 위험한 상태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점검도 안 하고 타고 다녔어요. 제 말에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죄책감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썼어요. 그리고 이건 중고로 산 거라 원래 잔고장이 많았거든요. 그냥 충전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쓰러우면서도 조금은 책망하는 마음이 들었죠. 젊은 사람이 조심해야죠. 매일 타는 건데 자기 안전이랑 직결된 문제잖아요. 이번엔 정말 운이 좋았던 겁니다. 다음부턴 꼭 신경 쓰세요. 네, 제가 잘못했어요. 혹시 이 스쿠터 좀 고쳐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가게가 자동차 전문인 건 알지만 지금은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전기 스쿠터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었고 구조도 일반 오토바이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죠. 하지만 부품이 없어서 다 고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고칠 수 있는 데까지만이라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저는 바로 연장을 꺼내들고 스쿠터의 부서진 부분들을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끔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푹 쉬라고만 했습니다.
카센터 안에는 연장 부딪히는 소리와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스쿠터와 씨름했습니다. 부서진 부품들은 떼어내 한쪽에 모아두었고 휠핸들은 망치와 도구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브레이크였습니다. 패드가 완전히 닳아 교체가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전기 스쿠터 부품이 있을 리 만무했죠. 저는 기름 묻은 손을 걸레에 닦으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브레이크는 완전히 망가져서 새 패드로 갈아야 해요. 근데 제가 부품이 없어서 시내에 있는 부품 가게에 가봐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자 그녀의 얼굴에 다시 걱정이 어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어떡하죠? 저 출근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어디서 일하는데요? 몇 시까지 가야 해요? 제가 묻자 그녀는 벽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시내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해요. 8시까지 가야 하는데 시계는 벌써 7시 30분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트까지는 좋게 15분은 걸릴 터. 지금 부품을 사러 갔다 와서 수리하면 절대 제 시간에 갈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망가진 스쿠터는 브레이크를 고친다 해도 당장 안전하게 타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수리하면 출근 시간에 늦겠네요. 스쿠터는 여기 두고 가세요. 제가 시간 날 때 부품 사와서 고쳐놓을게요. 지금은 제가 직장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제 말에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극구 사양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그래도 신세 많이 졌는데 어떻게 그래요? 저 그냥 걸어가도 괜찮아요. 멀지 않아요. 저는 그녀의 다친 다리를 한번 보고 밖에 찬바람을 한번 보았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다리도 다쳤는데 어딜 걸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마트까지 2km는 좋게 될 텐데 걸어서 언제 도착하려고요? 그냥 제 말 들어요. 제가 태워다 주는 게 제일 빨라요. 돕는 김에 끝까지 돕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그녀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또 신세지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수리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지금 드릴게요. 돈은 무슨 돈이에요? 브레이크 패드 얼마 안 해요. 그냥 제가 도와드리는 거니까 공임은 안 받을게요. 제가 사와서 갈아 놓을 테니 걱정 마세요. 제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안 돼요. 이미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돈까지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녀는 외투 주머니를 뒤졌지만 돈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었습니다. 저기, 혹시 3일 뒤에 월급날인데 그때 와서 수리비를 드려도 될까요? 약속할게요. 지금은 정말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어서요. 그녀의 순박하고 안쓰러운 모습에 제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그녀의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죠. 저는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돈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사소한 일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것도 인연인데 남을 도울 수 있어서 저도 기쁩니다. 돈 얘기는 그만하고 늦기 전에 어서 가요. 저는 제 낡은 오토바이를 끌어냈습니다. 수년간 저와 함께해 온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동반자였죠. 시동을 걸자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경쾌한 엔진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자, 타세요. 그녀는 망설이며 다가와 조심스럽게 뒷자리에 올랐습니다. 제 등과 그녀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아직 어색한 모양이었죠. 조금 더 가까이 앉아서 제 어깨 잡아요. 길이 미끄러워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네라고 작게 대답하고는 조금 앞으로 와서 그녀의 작은 두 손을 제 어깨에 조심스럽게 얹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천천히 카센터를 빠져나와 안개 낀 도로 위로 나아갔습니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저는 최대한 천천히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특히 커브길에서는 더욱 그랬죠. 작은 실수라도
뒷자리에 앉은 그녀를 아프게 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가는 내내 우리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귓가에는 바람 소리와 낡은 오토바이의 규칙적인 엔진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좋은 일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조차도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몰랐습니다. 제 낡은 오토바이는 그렇게 시내로 향하는 아스팔트 길을 꾸준히 달렸습니다. 찬바람은 여전히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이상하게도 혼자 카센터에 있을 때처럼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등 뒤에 앉은 그녀의 온기가 전해졌기 때문일지도 아니면 제 기분이 달라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운전에 집중하려 했었지만 마음은 온통 뒷자리에 그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이름도 집도 모르고 그저 마트에서 일한다는 것만 아는 그녀. 아마 그녀도 고향을 떠나 이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젊은이 중 한 명이겠지요. 삶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낡은 전기 스쿠터와 얇은 외투,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안쓰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는 강인함과 자존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고 도움을 받으면서도 늘 미안해하며 폐를 끼치고 싶어 하지 않았죠. 바로 그 점이 제게 아주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가끔 백미러를 통해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하얀 피부는 잿빛 겨울 풍경 속에서 유독 돋보였고 갸름한 얼굴과 조화로운 이목구비, 크고 검은 눈동자는 어딘가 슬퍼 보이면서도 맑게 빛났습니다. 길고 검은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몇 가닥의 애교머리가 바람에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그녀가 바람을 피하려 살짝 고개를 숙일 때마다 제 마음은 이상하게 설레었습니다. 기름때와 기계만 알고 살아온 30 중반의 사내가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습니다. 당황스럽고 쑥스러우면서도 어딘가 달콤한 기분이었습니다. 저 거의 다 왔나요? 뒤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맑은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아, 네, 저기 사거리만 지나면 바로예요. 저는 약간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오토바이는 큰 길로 접어들었고 길가에 위치한 마트가 보였습니다. 주변 건물들보다 꽤 크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마트 정문 앞에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내리며 머리와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도착했네요. 정말 감사해요. 오늘 오빠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늦기 전에 어서 들어가세요. 다리 상처 조심하고요. 저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자리에 서서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8시가 다 되어갔습니다. 어서 들어가요. 아, 그런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불쑥 물었습니다. 몇 시에 퇴근해요? 질문을 던지고 나서야 제가 참 무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의 퇴근 시간이 저와 무슨 상관이라고 너무 성급했다고 자책하고 있는데 그녀는 제 당황스러움을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아, 저녁 8시에 끝나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자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럼 저녁엔 어떻게 돌아가려고요? 스쿠터는 우리 가게에 있는데. 아, 걸어가거나 친구한테 데리러 와달라고 하려고요. 그녀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못한 듯 했습니다. 걸어가긴 어딜 걸어가요. 겨울밤은 춥고 위험해요. 친구도 자기 일이 있을 텐데. 저녁에 제가 데리러 올게요. 마침 시내에 볼 일도 있거든요.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녁에
시내에 볼일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를 이 추운 밤에 혼자 걸어가게 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친절할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폐를 끼치는걸요. 괜찮습니다. 폐 끼치는 거 아니에요. 가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알아요. 저녁 8시에 여기서 기다릴게요. 저는 그녀가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빠르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시동을 걸고 오토바이를 돌려 떠났습니다. 차마 뒤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거절의 빛을 볼까봐, 그리고 제 얼굴에 드러난 쑥스러움을 그녀가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이상하게 즐거웠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바보처럼 혼자 실실 웃었습니다. 우연한 만남, 맑은 눈을 가진 그녀, 그리고 저녁 8시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문득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녀의 이름조차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을. 정말 큰 실수였습니다. 저는 저녁 8시가 되기만을,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 여인이 훗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줄은,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될 아내가 될 줄은 말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수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마트에서 수진 씨를 데리고 돌아온 후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전화번호도 교환했습니다. 처음에는 스쿠터 수리 때문에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어느새 안부를 묻는 메시지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오늘 가게는 바빴나요? 다리는 좀 어때요? 같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시작해 우리는 점차 일과 가족, 그리고 인생에 대한 깊은 생각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와 수진 씨에게는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둘 다 내성적이고 시끄러운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힘으로 꿋꿋이 살아가려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죠. 스쿠터 수리가 끝나고 수진 씨가 수리비를 주려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기념하는 선물이라고 말했죠. 그날 이후 수진 씨는 거의 매일 퇴근 후에 제 카센터에 들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어질러진 공구들을 정리해주고 바닥에 기름때를 닦아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녀가 직접 만든 도시락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제육볶음,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 소박한 반찬이었지만 늘 밖에서 사 먹던 제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훌륭한 식사였습니다. 기름 냄새만 가득하던 카센터에 구수한 음식 냄새가 퍼지자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손님을 맞는 낡은 나무 테이블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진 씨는 마트에서의 일, 동료들, 그리고 가끔 만나는 까다로운 손님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그날 제가 고친 차들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간들은 정말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수진 씨의 등장은 제 흑백 같던 삶을 다채로운 색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제 카센터는 더 이상 차갑고 단조로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부드러운 그림자와 따뜻한 관심이 더해졌습니다. 저는 어느새 제가 수진 씨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화려한 고백이나 비싼 선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시냇물처럼 자연스럽고 조용하게 서로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수진 씨를 저희 집에 초대했습니다. 부모님께 그녀를 소개하고 싶었죠. 제가 여자친구를 데려온다는 말에 어머니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장에 가셔서 푸짐한 저녁상을 준비하셨죠. 아버지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속으로는 무척 궁금해하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저희 집에 온 날 그녀는 단아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무척이나 곱고 우아했죠. 그녀는 예의 바르게 부모님께 인사하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어머니를 도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능숙하고 싹싹한 모습은 단번에 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수진 씨는 부모님께 반찬을 챙겨드리고 차분하고 공손하게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어머니는 연신 감탄하며 칭찬하셨습니다. 어쩜 이렇게 예쁘고 착한 아가씨가 다 있니? 음식 솜씨도 좋고 우리 석호가 복이 많구나. 아버지는 말씀이 적으셨지만 조용히 그녀를 관찰하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어머니는 저를 조용히 불러 당부하셨습니다. 수진이한테 정말 잘해야 한다. 저런 좋은 아이 놓치면 안 돼. 대화를 통해 저는 수진 씨의 가정 환경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일찍 병으로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척박한 땅을 일구고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두 남매를 키워내셨죠. 어머니의 고생을 덜어드리고 싶었던 수진 씨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집 근처 전문대학에 진학해 어머니를 돌보았죠. 졸업 후에도 멀리 가지 않고 동네 마트에 취직해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가족을 챙겼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녀를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외모 뒤에 강인한 영혼과 효심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자주 수진 씨를 따라 그녀의 집에 갔습니다. 수진 씨의 어머니는 순박하고 인자한 분이셨습니다. 처음 저를 만나셨을 때 제 손을 꼭 잡고 위아래로 훑어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수진이 도와줘서 고맙네, 총각. 애가 순하고 어수룩해서 밖에서 일하는 게 늘 걱정이었는데 자네 같은 사람을 만났으니 참 다행이야. 시간이 날 때마다 저는 바지를 걷고 논에 들어가 장모님을 도와 모내기를 하고 별을 베었습니다. 농사일은 고됐지만 마음은 무척 즐거웠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그분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보며 저는 절대 수진 씨를 슬프게 하지 않겠다고 그녀와 함께 가족의 짐을 짊어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모님도 저를 무척 아껴주셨습니다.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죠. 석호는 착하고 성실하고 마음도 따뜻해. 네가 석호 곁에 있으니 엄마는 마음이 놓인다. 장모님은 수진 씨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가 가족들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우리는 결혼이 우리 사랑의 결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우리가 함께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큰 풍파 없이 잔잔하게 하지만 날이 갈수록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카센터는 점점 더 번창했고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가 곁에 있으니 저는 지칠 줄 모르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여전히 마트에서 일했지만 틈만 나면 제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따뜻한 도시락을 가져다 주거나 시원한 주스 한 잔을 건네주었죠. 그녀의 작지만 세심한 배려가 제 마음을 늘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녀가 온 뒤로 제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완전해졌습니다. 2015년 늦가을에 어느 날 오후 수진 씨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과 수줍음이 뒤섞여 있었죠.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녀는 말없이 종이에 싼 작은 물건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궁금해서 열어보니 두 줄이 선명하게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오빠, 나 임신했어. 수진 씨가 붉어진 뺨으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전류처럼 제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놀라움은 이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수진 씨를 와락 껴안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내가 아빠가 된다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벅찬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저에게도 진짜 가족, 나만의 가정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수진 씨를 데리고
집으로 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의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부모님은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수진 씨의 손을 잡고 감격에 겨워 말씀하셨습니다.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우리 집에 곧 새 식구가 생기겠구나.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평소 감정 표현이 적으셨던 아버지도 제 어깨를 두드리며 웃으셨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어서 빨리 결혼식부터 올려야지. 우리 손주 서럽게 할 순 없지. 바로 다음 날 부모님은 예물을 준비해 수진 씨의 집으로 찾아가 어른들끼리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딸의 임신 소식을 들은 장모님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조금도 저희를 탓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딸을 사랑으로 받아준 저희 가족에게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양가 어른들은 빠르게 날을 잡아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장모님께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사부인, 아이들이 순서를 지키진 못했지만 저희가 절대 결혼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혼수나 예물,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수진이와 사부인께서 서운하지 않도록 성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와 장모님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고향에서 열렸습니다. 작고 소박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따뜻하고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수많은 친척과 이웃, 친구들이 찾아와 우리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날 가장 기뻐하신 분들은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두 분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죠. 부모님은 테이블을 돌며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새며느리를 소개하셨습니다. 그 떠들썩하고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신랑이 되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손을 잡고 서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고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때로는 현실이 아닌 것 같았죠. 렌치와 스패너만 알던 외로운 정비사였던 제가 이제 현명한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제게 너무나 큰 선물을 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에게 부족함 없는 삶을 선물하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행복하게 미소 짓고 있었죠. 그녀의 미소는 손에 든 부케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사랑과 책임감으로 가득한 새로운 장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부를 데리러 가던 날에 그 떨림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는 몇 달간 돈을 모아 산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소박하게 장식된 웨딩카에 앉아있는 동안 제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익숙한 시골길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길가의 들꽃들도 마치 우리의 결혼을 축하하듯 활짝 피어 있었죠. 신부의 동네 어귀에 도착하자 경쾌한 폭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의 이웃들이 길 양쪽에 서서 웃으며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며 동네 청년들의 짓궂은 농담에 조금 쑥스러워졌습니다. 부모님께서 먼저 예물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안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동화 속에서 막 걸어나온 공주님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검고 긴 머리는 우아하게 올리고 반짝이는 작은 티아라를 쓰고 있었죠. 옅은 화장은 그녀 본연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저를 본 그녀의 눈은 행복으로 반짝였고 두 뺨은 발그레하게 물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드디어 신부가 신랑을 따라 집을 나설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가슴 뭉클한 순간이었죠. 아내는 어머니와 작별하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모님은 딸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목맨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딸. 시댁에 가서는
잘해야 한다. 시부모님께 효도하고 남편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 엄마는 걱정하지 마라.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흐느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장모님께서 아내를 위해 얼마나 큰 사랑과 희생을 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두 모녀에게 다가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엄숙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수진 씨는 저에게 맡겨주세요. 어머니와 양가 친척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평생 수진 씨를 아끼고 사랑하며 보살피겠습니다. 절대 힘들거나 서러운 일 겪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도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저의 맹세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약속이었고 사랑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는 한 남자가 짊어져야 할 책임감이었습니다. 제 말을 들으신 장모님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과 아내의 손을 포개어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를 믿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장모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순간 저는 신성한 결속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지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닌 두 가족의 결합이었습니다. 저의 맹세는 아내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 그리고 딸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어머니를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는 계속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위로했습니다. 울지마, 여보. 이제 당신 곁엔 내가 있고 우리 부모님이 계시잖아. 우리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어머니는 우리가 자주 찾아뵈면 되지. 아내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붉어진 눈가였지만 그 위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결혼식은 즐겁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테이블을 돌며 하객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두가 저희의 백년해로를 빌어주었죠. 신부 측 가족 테이블에 이르렀을 때 저는 장모님과 처남에게 정중하게 술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드렸습니다. 장모님을 친어머니처럼, 처남을 친동생처럼 여기겠다고. 신혼 첫날 밤 하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방 안에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머리에서 부드럽게 베일을 벗겨주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곁에 와줘서, 나에게 가족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아내는 미소 지으며 제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지켜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더 이상의 말 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제 두 개의 심장이 하나의 박자로 뛰고 두 개의 인생이 하나로 엮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혼 후 우리의 삶은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사랑은 식지 않았고 오히려 부부의 정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내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아내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저는 카센터로, 아내는 마트로 출근했죠. 삶은 규칙적으로 흘러갔습니다. 낭만적인 사건은 없었지만 작은 행동 하나하나의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생긴 후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더 이상 저 자신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의 미래를 위해 일했죠. 저는 더 많은 일을 맡았고 어떤 날은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곧 아빠가 된다는 생각, 제가 벌어온 돈을 건넸을 때 아내가 짓는 미소를 생각하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현명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는 일부터 식사 준비, 빨래까지 집안의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나날이 더 예뻐하셨습니다. 이웃들에게 늘 자랑하셨죠.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봐. 우리 며느리 같은 애를 얻다니. 착하고 어질고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어찌나 깊은지 몰라. 아내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습니다.
몸이 무거워져 힘들어하는 아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태교에 전념하라고 권했지만 아내는 듣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이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돈을 모으고 싶다고 했죠. 아내의 알뜰하고 신중한 성격을 알기에 저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그녀를 더 잘 챙겨주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저는 따뜻한 물에 아내의 발을 담가주고 부드럽게 등을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제 어깨에 기대어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2016년 아내에게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아내를 동네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저희 가족과 장모님 모두 병원에 모여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의사는 태아의 위치가 좋지 않아 자연분만이 어렵고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제 심장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아이 둘 다의 안전이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장모님은 두 손을 모으고 아이와 산모가 모두 무사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영원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며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매 순간이 고문 같았죠. 저는 그저 아내와 아이가 무사하기만을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1시간이 넘는 기다림 끝에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파란색 속삭이에 쌓인 아기를 안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3.5kg의 건강한 왕자님이에요.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를 무한한 행복이 채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작고 붉은 아기, 꼭 감은 눈, 오물거리는 입술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니, 제 핏줄이라니. 아이를 안고 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부모님과 장모님도 다가와 아이가 저를 쏙 빼닮았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얼굴, 바싹 마른 입술, 지친 몸, 수술 부위가 얼마나 아플까. 저는 황급히 다가가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제 목소리는 메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고 시어머니 품에 안긴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친 미소였지만 어머니가 된 행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 작은 천사를 세상에 데려오기 위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녀에게 더 많이 사랑을 주고 더 잘해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들의 탄생으로 우리 작은 가족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닥쳐올 시련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아내가 출산 후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카센터 일을 처리하고 저녁에는 병원으로 달려와 아내와 아이를 돌봤습니다. 기저귀 갈기, 분유 타기부터 아내의 뒷바라지, 죽 떠먹여주기까지 모든 것을 제 손으로 했습니다. 그녀가 겪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과 장모님도 번갈아가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삼계탕, 족발 등 산모에게 좋은 음식을 해오셨습니다. 친딸보다 더 살뜰히 아내를 챙기셨죠. 산모는, 특히 제왕절개한 산모는 몸이 많이 약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해. 잘 먹고 잘 쉬어야 빨리 회복하는 거야. 이 산후조리가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거야. 장모님은 말이 적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침대 곁에 앉아 딸과 외손자를 사랑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가끔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고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물러 주셨죠. 그 신성한 모정은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눈빛 하나, 손길 하나로도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처남도 자주 찾아와 누나에게 과일과 책을 건네주었습니다. 양가 가족이 화목하게 아내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 깊이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내는 퇴원했습니다.
본격적인 산후조리가 시작되었죠. 어머니가 모든 것을 주관하셨습니다. 외풍이 없는 깨끗한 방을 마련해 주셨고 매일 민간요법에 따라 산모에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내에게는 침대에 누워 있으라고, 절대 무거운 것을 들거나 찬물에 손을 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산후조리를 잘못하면 나이 들어 허리가 아프고 온몸이 쑤신다고 하셨죠. 어머니는 직접 약초를 달여 아내에게 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현명하고 효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조금은 까다로운 규칙들도 불평 없이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친모녀처럼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우리가 준우라고 이름 지은 아들의 탄생은 온 가족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는 모든 피로와 걱정을 잊게 했습니다. 무뚝뚝하고 엄격하셨던 아버지도 이제 부드러워지셨습니다. 퇴근하시면 가장 먼저 손주방으로 달려가셨죠. 준우를 안고 어르고 달래며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저는 아버지가 진정으로 행복하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말할 것도 없었죠. 완전히 아들 바보가 되었습니다. 가게 일이 끝나면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와 아들을 보고 안아주었습니다. 잠자는 아들을 바라보는 것, 아기에게서 나는 분유 냄새를 맡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기저귀 가는 법, 목욕시키는 법, 울 때 달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툴고 어설펐지만 그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처음 아빠가 된 남자가 느끼는 행복이었죠. 우리 집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행복은 절정에 달한 듯했습니다. 따뜻한 가정, 건강한 부모님, 사랑스러운 아이. 우리가 꿈꾸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인생은 늘 장밋빛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작은 가족의 머리 위로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석 달의 산후조리가 끝나고 아내는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왔죠. 아침마다 아내는 준우에게 젖을 물리고 시어머니께 맡긴 뒤 서둘러 마트로 향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카센터에서 기름때와 씨름했죠.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식탁에 모여 앉아 함께 식사하고 아들과 놀아주었습니다. 고단했지만 늘 웃음이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후 아내의 몸은 눈에 띄게 약해졌고 면역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걸렸고 한 번 걸리면 기침이 몇 주씩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아내는 늘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 그냥 감기 몸살이야. 약 몇 번 먹으면 금방 나아. 병원 가면 돈 들고 일도 쉬어야 하고 복잡하잖아. 아내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이 많고 알뜰한 성격을 알기에, 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알기에 저는 그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비타민과 영양제를 사다 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아내가 기침을 할 때면 저는 직접 배숙을 만들어주거나 민간요법에 따라 약을 달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기침은 계속되었고 어떤 때는 한 달 내내 이어졌습니다. 목이 쉰 기침 소리는 듣기만 해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많은 밤 저는 아내의 기침 소리에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괴로워하는 아내, 점점 야위어가는 아내를 보며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2017년 아내가 일하는 마트가 더 크고 먼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그 때문에 아내의 일은 더 바쁘고 힘들어졌습니다. 손님이 늘어나면서 몇 시간씩 계속 서 있어야 했고 특히 명절 같은 때에는 야근이 잦았습니다. 어떤 날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나날이 초췌해지는 아내를 보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
마트 그만두는 게 어때? 일이 너무 힘들어 보여. 당신 요즘 너무 마르고 창백해. 그냥 집에서 쉬면서 준우 돌봐. 나 혼자 벌어도 우리 식구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어. 제 말에 아내는 그저 슬프게 웃었습니다. 당신이나 걱정하는 거 알아. 하지만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나도 이래서 돈 모으고 싶어. 나중에 준우 크면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겠어. 우리 빨리 돈 모아서 작은 집이라도 하나 사자. 준우 학교 가려면 시내에 집이 있는 게 좋잖아. 아내의 꿈은 곧 저의 꿈이었습니다. 저도 아내와 아이를 위해 비바람을 막아줄 우리만의 집을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꿈을 이루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돈은 천천히 벌면 돼.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렇게 무리하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때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어. 제가 설득했지만 아내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건강 잘 챙길게. 너무 걱정하지 마. 더 이상 아내를 설득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저는 그저 잘 챙겨 먹고 쉴 수 있을 때 쉬라고 당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아무리 바빠도 저는 일을 정리하고 아내를 데리러 갔습니다. 마트 앞에서 저를 발견한 아내는 늘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미소는 힘든 하루를 보낸 우리 모두의 피로를 씻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미소 뒤에 아내가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큰 고통과 피로를 숨기고 있었는지를, 그녀의 조용한 희생을 저는 너무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평생의 한으로 남았습니다. 2017년 5월 황금 연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동네는 들뜬 분위기로 가득 찼죠. 사람들은 여행 계획을 세우고 가족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일하는 마트도 그 때문에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직원들은 쉴 틈 없이 일해야 했고 아내는 연일 야근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집에 오면 아들이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죠. 연휴 며칠 전부터 아내의 기침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가슴이 울릴 정도로 심하게 기침을 했죠. 더 이상 마른 기침이 아니었습니다. 가래 끓는 소리가 섞인 아주 무거운 기침이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창백해졌고 잠을 못 자 눈 밑은 검게 변했습니다. 제 가슴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아내는 여전히 거부했습니다. 괜찮아. 요즘 일이 많고 말을 많이 해서 목이 좀 부었나 봐. 약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내일부터 연휴니까 며칠 푹 쉬면 금방 나을 거야. 아내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무력감에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아내를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었죠. 그저 연휴가 빨리 와서 아내가 쉴 수 있기만을 바랐습니다. 4월 29일 저녁,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낸 아내를 데리러 갔습니다.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자마자 아내는 격렬하게 기침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온몸을 떨었죠. 기침은 한참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기침이 멎고 아내가 손을 뗐을 때 저는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하얀 휴지에 선명한 핏자국이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길가에 급하게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당신 피 토한 거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내도 겁에 질린 듯 했지만 저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아니야. 기침을 너무 세게 해서 목이 좀 찢어졌나 봐. 괜찮아. 그녀는 서둘러 휴지를 구겨 주머니에 넣으려 했지만 제가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하얀 휴지 위에 붉은 핏자국을 보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객혈은 아주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안 돼.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거절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투였습니다. 너무 늦었잖아. 지금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 안 계실 거야. 내일 가도 되잖아. 아내는 여전히 버텼습니다. 사실 전에도 가끔 이랬어. 아내의 말은 비수처럼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뭐라고? 전에도 이랬는데 나한테 말 안 했다고.
저는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슬픔, 분노, 두려움이 한꺼번에 저를 덮쳤습니다. 혼자서 병을 앓았을 아내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고 저를 믿고 털어놓지 않은 것에 화가 났으며 제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내가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진작에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는데, 저는 죄책감에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무심했습니다. 일에만 미쳐서 아내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제 모습을 본 아내도 따라 울었습니다. 당신 탓 아니야. 내 탓이야. 나 무서웠어. 병원에 가는 게 혹시라도 큰 병일까봐. 그래서 당신이랑 식구들 고생시킬까봐 무서웠어. 저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가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그녀의 두려움을 이해했지만 아무리 두려워도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피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었죠. 내 말 들어. 지금 당장 제일 가까운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받아보자. 이 상태로 당신을 집에 둘 수 없어. 제발. 제가 애원하자 마침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시동을 걸고 동네에서 가장 큰 개인 병원으로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가는 내내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제 마음은 불길한 예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발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만은 아니기를 기도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병원은 한산했습니다. 저는 거의 아내를 안다시피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당직 의사에게 아내의 상태, 특히 객혈 증상을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의사는 경험이 많아 보였습니다. 제 말을 듣자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아내를 침대에 눕히고 청진기로 폐소리를 듣고 목을 살폈습니다. 진찰을 마친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상황이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장기적인 기침, 체중 감소, 그리고 객혈까지 아주 좋지 않은 신호들입니다. 정확한 병명을 알려면 엑스레이, 객담 검사, 혈액 검사 같은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저희 병원에는 장비가 부족하니 지금 바로 큰 병원 응급실로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의사의 말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며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아내를 부축해 나왔습니다. 단 1초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바로 지역 종합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도 의사들의 소견은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아내의 입원 수속을 밟고 필요한 검사들을 진행했습니다. 아내는 엑스레이 촬영실로, 체열실로 옮겨 다녔습니다. 저는 복도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매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치고 불안한 표정에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보며 저는 건강이 전부라는 말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엑스레이 결과가 먼저 나왔습니다. 의사는 저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불 켜진 판독기에 걸린 필름을 보니 아내의 오른쪽 폐에 희뿌연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꽤 큰 크기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젊은 의사는 그 그림자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인 폐에 비정상적인 종양이 보입니다. 크기가 꽤 큽니다. 악성 종양, 즉 암이 의심됩니다. 최종 확진은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지만 폐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폐암. 그 두 글자는 제 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었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아닐 거야. 사실이 아닐 거야.
아내는 아직 너무 젊었습니다. 겨우 26살이었습니다. 착하고 고운 사람이었는데 왜 하늘은 그녀에게 이토록 잔인한 시련을 주시는 걸까? 그 후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는 결국 우리가 원치 않던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아내는 폐암 말기였습니다. 암세포는 이미 온몸으로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과장 의사가 저를 불러 결과를 통보하며 고개를 젓고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환자분을 집으로 모시고 가세요. 먹고 싶다는 거 다 해주시면서 남은 시간이라도 편안하게 보내게 해주세요. 의사의 목소리에 담긴 무력감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잔인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저는 기적이라도 바라는 심정으로 아내를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제 오토바이를 팔고 모아둔 돈을 전부 털고 친구와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아내의 치료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용한 의사를 찾아가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 고개를 저으며 너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적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병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울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병상에 누워 사랑과 안타까움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집에 가자. 나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아. 집에 가고 싶어. 우리 아들 있는 집으로. 아내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제 인생의 여자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은 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아 아내는 우리의 신혼 침대에서 저와 가족들의 품에 안겨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가 떠나던 날 하늘은 마치 한 젊은 생명의 비극을 슬퍼하듯 비를 쏟아냈습니다.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의 죽음은 저와 우리 가족의 마음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며느리, 딸을 잃은 슬픔은 너무나 커서 집안은 늘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몇 번이나 슬픔에 겨워 기절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눈에 띄게 늙고 쇠약해지셨습니다. 그저 말없이 구석에 앉아 붉어진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셨죠.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웠던 분은 장모님이셨습니다. 평생을 의지했던 단 하나뿐인 딸을 잃으셨으니까요.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새하얗게 새고 앙상하게 마른 장모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쳐 아내를 지키겠다고 맹세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남자였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른 후 제 삶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카센터 문을 닫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일 집에 틀어박혀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의 얼굴에서 아내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아이는 너무 어려서 엄마를 잃은 슬픔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해맑게 웃고 가끔 엄마를 찾으며 옹알거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은 수천 개의 칼날에 찔리는 듯 아팠습니다. 다시는 엄마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어린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통은 조금씩 무뎌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게는 아들이 있었고 양가 부모님에 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카센터 문을 열고 슬픔을 잊기 위해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아빠와 엄마의 역할을 동시에 하며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힘들고 외로웠지만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들을 보며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장모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없지만 장모님은 여전히 저의 어머니셨습니다. 저는 자주 장모님 댁을 찾아뵈었고 과일을 사다 드리거나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장모님의 형편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매달 저는 장모님께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드렸습니다. 장모님의 희생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그것은 아들에 대한 제 마음이었고 사위로서의 감사 표시였습니다. 장모님은 처음에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네도 준우 키우려면 힘들 텐데 나까지 챙길 여유가 어디 있나. 나는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게. 하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어머니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수진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텐데 제가 어머니 잘 모시는 거 보면 마음이 편할 거예요. 제 말에 장모님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조용히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습니다. 제 아들 준우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착하고 속 깊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8년 동안 저는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좋은 사람 만나 새 출발하라고 권했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아내의 자리가 너무나 컸고 그 어떤 여자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새엄마가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장모님께서도 저를 가장 걱정하셨습니다. 찾아뵐 때마다 제 손을 잡고 안타깝게 말씀하셨죠. 석호야, 자네 아직 젊은데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살 건가? 좋은 여자 만나서 의지하고 살아야지. 자네가 외롭게 늙어가는 걸 원치 않네. 우리 수진이는 그게 그 아이의 운명이었어. 자네 잘못이 아니야. 자네는 할 만큼 했어. 이제 자네의 미래를 그리고 준우를 생각해야지. 저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해. 장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저를 원망하기는커녕 늘 저를 걱정하고 제 미래를 생각해 주셨으니까요. 어머니, 저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준우가 곁에 있으니 제 삶은 이미 가득 찼어요. 다른 인연은 그냥 운명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은 인생은 아들을 잘 키우고 장모님을 봉양하는데 바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아내에게 진 빚을 갚고 제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차갑게 식었고 남은 인생은 아들과 아내에 대한 기억만으로 살아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 주위에 단단한 벽을 쌓고 그 어떤 여자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길을 열어주더군요. 운명은 제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다시 제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준우의 학교에서 열리는 학부모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조용히 듣고 있었죠. 우리 준우는 공부도 잘하고 착해서 저는 딱히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실수로 펜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펜은 제 발밑으로 굴러왔고 저는 그것을 주워 그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뒤돌아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아주 밝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고 옷차림은 소박했지만 인상이 무척 선하고 복스러워 보였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교문에서 우연히 그녀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예쁜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죠. 아마 딸인 듯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고 다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혹시 준우 아버님 아니세요? 준우가 공부도 잘하고 참 착하더라고요. 저희 딸이 준우 얘기를 자주 해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따님이시군요. 정말 예쁘네요. 저도 화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혜진이었고 준우와 같은 반친구인 서아의 엄마였습니다. 혜진 씨도 저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죠. 우리의 대화는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 이야기,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깊은 공감대를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혜진 씨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문제로 시작된 대화가 점차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넓어졌습니다. 혜진 씨는 강하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아픔을 겪었음에도 삶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죠. 그녀는 제게 다른 시각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슬프더라도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말이면 저는 준우를 데리고 혜진 씨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두 아이는 금세 단짝 친구가 되었죠.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노는 모습을 보며 저와 혜진 씨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일의 어려움부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속 깊은 슬픔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었죠. 혜진 씨는 늘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었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제 메마른 삶에 불어온 시원한 바람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웃고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 여자 곁에서 느끼는 따뜻함과 행복감, 아내와 함께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감정이 제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혜진 씨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내를 배신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혜진 씨가 제게 해준 한마디가 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석호 씨, 떠나간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영원히 마음의 문을 닫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수진 씨도 석호 씨가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석호 씨의 행복이 곧 그분의 행복일 테니까요. 혜진 씨는 제가 장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정이 깊고 의리 있는 남자라는 증거잖아요. 저는 석호 씨의 그런 점을 존경해요. 혜진 씨의 깊은 이해심과 따뜻함에 제 마음은 완전히 열렸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놓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살아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우에게는 온전한 가정이 사랑으로 돌봐줄 엄마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저는 혜진 씨와 재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제 아들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고 믿었습니다. 혜진 씨와 새로운 시작을 결심한 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장모님을 찾아뵙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장모님은 돌아가신 아내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제2의 어머니이자 제가 깊이 존경하는 분이셨습니다.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하기 전에 장모님께 먼저 알리고 허락을 구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쉽지 않은 대화가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 저는 준우를 혜진 씨 집에 맡기고 홀로 장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장모님의 집은 예전 그대로 작고 소박했지만 늘 깨끗하고 정갈했습니다. 저를 보신 장모님은 무척 기뻐하며 문 밖까지 나와 맞이해 주셨습니다. 어쩐 일이야? 오늘은 혼자 왔네. 준우는 안 데리고 오고? 네, 어머니. 준우는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오늘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인자한 눈빛은 제가 하려는 말을 이미 짐작하고 계신 듯 했습니다. 더는 묻지 않으시고 조용히 저를 집 안으로 안내해 따뜻한 차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낡은 나무 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 세 마디를 뱉고 나니 가슴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장모님을 보았습니다. 장모님은 아무 반응 없이 그저 창밖의 마당을 멀리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생전에 아내가 무척 좋아하던 화단이 있었습니다. 장모님의 침묵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장모님께서 저를 아무리 아끼신다 해도 이 소식은 결코 아물지 않은 상처를 다시 헤집는 칼날 같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딸이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사위가 새로운 행복을 찾아 떠나는 셈이니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저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고 준우를 무척 예뻐해요. 그리고 저희 집 사정도 잘 이해해주고요. 준우에게도 온전한 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를 그리고 지난 8년간 저를 아들처럼 아껴주신 장모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장모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내려놓으셨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알겠다. 그 세 글자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원망이나 질책, 심지어 뺨이라도 한 대 맞을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장모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실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장모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앉아있게. 내가 뒤뜰에서 채소 좀 뜯어다 줄 테니 가져가게. 그 말을 남기고 장모님은 힘없이 뒷마당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앙상하고 위태로운 뒷모습이 문 뒤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고요한 집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침묵이었습니다. 비록 이전에 저에게 새로운 행복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코 기쁘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제가 다른 여자와 손을 잡으려 하니까요. 저는 장모님에게 남은 아내의 마지막 흔적이자 세상을 떠난 딸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이제 그 끈마저 다른 사람에 의해 희미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장모님께서 채소가 가득 담긴 소쿠리를 들고 돌아오셨습니다. 정성껏 흙을 털고 다듬어 봉지에 담아주셨습니다. 가보게. 어두워지는데 운전 조심하고. 여전히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무거운 채소 봉지를 받아들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떠나기 전 뒤를 돌아보았을 때 장모님께서는 여전히 문 앞에 서서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돌아오는 내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렸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장모님의 슬픔을 덜어주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저와 혜진 씨의 약혼식은 저희 집에서 열렸습니다. 거창한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몇몇 친구들만 초대했죠. 작은 집은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꾸며졌습니다. 가장 기뻐하신 분은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몇 년간의 걱정 끝에 마침내 아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하셨습니다.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죠. 아버지는 연신집 안팎을 오가며 행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혜진 씨와 딸 서아는 일찍부터 도착했습니다. 혜진 씨는 분홍빛 고운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정말 단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서아는 하얀 공주 드레스를 입고 준우를 졸졸 따라다녔죠. 두 아이는 작은 새처럼 제잘거리며 즐거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믿었습니다. 친구들과 친척들이 많이 찾아와 저희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집안은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였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자리를 장모님과 처남을 위해 비워두었습니다. 전화로 초대했지만 처남은 와보겠다고만 할 뿐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침 내내 저는 문 밖을 내다보며 장모님의 익숙한 모습이 보이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마도 장모님께서는
아직 이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어쩌면 오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실망스럽고 슬펐습니다. 제가 멍하니 서서 처남에게 다시 전화를 해볼까 망설이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밖에서 다급하게 뛰어들어오셨습니다. 석호야, 석호야, 빨리 나와봐. 어머니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제가 놀라 묻자 어머니께서 숨을 헐떡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장모님 오셨다. 처남이랑 같이. 지금 저기 문 앞에 계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벅차올랐습니다. 장모님께서 오셨다니. 정말로 와주셨다니.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황급히 문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장모님과 처남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낡은 갈색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신 모습이었습니다. 처남은 옆에서 선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제가 달려나오는 것을 보고 두 분은 조금 어색해 하셨습니다. 저는 감정이 북받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께 다가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한번 보시고 웃음소리로 가득한 집안을 한번 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체념, 그리고 깊은 이해심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장모님의 등장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황급히 달려 나와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사부인 오셨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고 저는 장모님을 제가 미리 마련해둔 가장 상석으로 모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의자를 빼드리고 처남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조금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장모님께서 이곳에 와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참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허락이었고 용서였으며 저를 향한 조용한 축복이었습니다. 마음이 아무리 아프셔도 제 인생의 중요한 날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이곳에 와주신 것이었습니다. 장모님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장모님과 처남을 자리에 모신 후 저는 다시 제 역할로 돌아왔습니다. 저와 혜진 씨는 양가 친척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두가 우리에게 따뜻한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양가 부모님께서는 저희에게 선물을 주시며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약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혜진 씨 곁에 서 있으면서도 제 마음은 계속 장모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조용히 앉아 별 말씀이 없으셨고 가끔 사람들이 인사를 건네면 고개를 끄덕이실 뿐이었습니다. 가끔씩 제단 위에 놓인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저의 기쁜 날을 보니 돌아가신 딸이 더욱 그리우실 테지요. 식이 끝나고 모두가 식사를 시작할 때 저는 혜진 씨와 양가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홀로 장모님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저는 술을 한 잔 가득 따라 두 손으로 공손히 장모님 앞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는 다시 메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제가 수진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를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말하고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후회와 슬픔,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8년간 죄책감은 늘 제 마음을 짓눌러 왔습니다. 아무도 저를 탓하지 않았지만 제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처남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처남이 저를 위로하려 했지만 장모님께서 손을 들어 막으셨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제가 찾아뵈었을 때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주름지고 앙상한 손을 들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석호야, 그런 말 말아라. 장모님의 목소리도 감정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수진이 잃은 그 아이의 운명이었어. 너와 함께할 복이 없었던 게지. 나는 자네를 원망하지 않네. 지난 8년간 자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다 아는데 혼자서 준우를 저렇게 잘 키우고 이 늙은 어미까지 챙겨주고 자네는 할 만큼 했어. 내가 안타까운 건 그저 내 딸의 박복한 운명뿐이야. 장모님의 말씀은 오랜 시간 제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죄책감과 괴로움을 씻어주는 따뜻한 강물 같았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용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장모님 곁에 무릎을 꿇고 그 손을 잡고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도 함께 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위로하듯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일어나게, 자네 좋은 날에 울면 쓰나. 자네가 행복하게 살아야 해. 자네가 행복해야 하늘에 있는 우리 수진이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신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일어서서 장모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오늘 새로운 가정을 꾸리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제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영원히 제 아내입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제 집이 곧 어머니의 집입니다. 장모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온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여전히 슬픔이 어려 있었지만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저와 장모님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한 가족일 것입니다. 그 감동적인 순간이 지나고 약혼식의 분위기는 더욱 따뜻하고 완전해졌습니다. 저는 혜진 씨를 데리고 장모님께 인사드렸습니다. 혜진 씨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의 기쁜 날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은 혜진 씨를 오랫동안 깊이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날카로움이나 불편함 대신 한 여인이 다른 여인에게 보내는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혜진 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어머니 소리를 들을 자격은 없지만 마음은 고맙네. 우리 석호 착한 아이지만 참 고생하며 살았어. 이제부터 내가 이 아이를 자네에게 맡기네. 부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아이들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게. 장모님의 말씀을 들으며 혜진 씨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준우를 친아들처럼 사랑하며 장모님을 함께 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모님의 깊은 이해와 혜진 씨의 진심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어색함과 과거의 아픔이라는 보이지 않던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약혼식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장모님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셨고 준우와 서아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놀았습니다. 그렇게 어우러진 가족의 모습을 보며 저는 말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폭풍과 슬픔 속에 잠겨있던 제 인생이 마침내 새로운 평화의 항구에 닿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짧고 더섭었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꿈 많던 젊은이였던 제가 아내를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행복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잔인한 운명은 그녀를 제게서 앗아갔습니다. 그 슬픔은 아마 평생 저를 따라다니겠지요. 하지만 인생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과거에만 갇혀 살 수 없었습니다. 혜진 씨의 등장과 그녀의 사랑은 가장 큰 상실 뒤에도 행복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제 첫사랑 수진이에 대한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영원히 저의 첫 아내이자 제게 가장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준 사람이며 제 아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녀의 모습은 언제나 제 마음 가장 소중한 곳에 간직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은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행복을 받아들이기 위해 다시 열렸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가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저를 사랑하고 희생해준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약혼식이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장모님과 처남을 문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차에 오르시기 전 장모님께서 다시 한번 당부하셨습니다. 서로 양보하면서 잘 살아야 한다. 지난 일은 이제 잊고 앞만 보고 살아가거라. 저와 혜진 씨는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차가 떠나고 저는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작은 집은 그대로였지만 이제 더 이상 저와 아들, 조부모와 손자만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아내이자 엄마가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완전한 가정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정리가 끝나고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한 음악을 트셨고 어머니와 혜진 씨는 과일을 깎았습니다. 저와 두 아이는 장기를 두며 놀았죠. 공간은 평화롭고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하는 느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혜진 씨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참으로 선했습니다. 준우와 서아를 보았습니다. 두 아이는 장기판에 집중하고 있었죠. 이미 친남매처럼 서로를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부모님을 보았습니다. 두 분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행복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화로운 공간에서 함께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제 인생은 달콤함과 씁쓸함을 모두 겪었습니다. 지극한 행복도 지극한 슬픔도 겪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 끝에 저는 지금 여기에 살아있고 행복합니다. 제게 순수하고 강렬한 첫사랑을 가르쳐준 아내를 만나게 해준 인생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었던 제 심장을 다시 덮여주고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를 준 혜진 씨를 보내준 인생에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제 곁에는 삶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혜진 씨가 있습니다. 함께 아이들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웃음이 가득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장모님의 당부를 기억할 것입니다. 의리와 정을 지키며 하늘에 있는 아내가 편히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착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어쩌면 이런 평화 하나면 충분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가족 이야기 채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